경기가 침체되니까 경착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재정을 축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착륙 시나리오가 거의 물 건너가고 연착륙으로 지금 거의 굳어지는 상태에서 연착륙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강등 이벤트에서 어제는 미국장에서 장기 국채금리 고공행진 가능성, 경제는 항상 돌발적으로 작은 균열이 큰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매크로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를 모셔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허와씨를 가리는 닥터킴의 허허실실. 네, 저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박사님?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일주일에 한 번 네, 나와주시니까 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을 이렇게 정리를 또 박사님하고는 항상 해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무난히 넘어가나 했는데 여지없이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네. 저희 시간쯤에 속보가 나와서 저희가 앞서 나오셨던 정광훈 대표님하고 이제 속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피치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터지고 한 이틀 정도 시장이 반영을 했거든요. 네. 그 동안에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 좀 해주세요. 네,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시장이 끝난 다음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했는데. 네. 매우 싸납게 반응했습니다. 싸납게. 어제 예, 그저께죠.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 증시가 흔들렸고 환율도 많이 튀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2011년엔 8월인가요? 네. 2011년 8월에 데자뷰인가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어서 이제 월가에서 계속 이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2011년 8월하고는 너무 다르다. 뭐가 다르냐? 가장 다른 점은 사실은 그때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을 때 S&P가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하향한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피치의 신용등급 하강은 이미 2달 전에 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부채 한도가 좀 뒤늦게 이제 앞으로 좀 미국 재정 수지도 안 좋아질 거고 국가 부채도 늘 거고 또 항상 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항상 크다라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느닷없이 강등하니까 사람들이 왜 지금 그러게요. 왜 새삼스럽게 다 아는 얘기를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막말로 윤정기를 돌려서 계속 돈 찍어내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그런 구조적이고 약간 추세적인 이야기를 왜 지금 시점에 했을까? 약간의 사람들은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조금 좀 이렇게 튀려고 했나 보다. 피치가 네. 그 예전에는 좀 선수를 뺏겼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나섰다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는데 2011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회가 미국 GDP의 0.7% 정도를 이제 매년 감축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이번에는 0.2% 다가오는 2024년 회계연도에도 전년 대비 0.2%만 이제 그 지출 규모를 줄이는 걸로 GDP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실 2011년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경기가 조금 지출이 축소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조금 신용등급을 원래 하강하면 이제 회사채도 그렇지만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금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어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 전날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강하니까 금리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는 ADP 민간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2배. 예상치보다 2배가 나타나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정확하게 ADP 민간 일자리 죄송합니다. 일자리가 발표되면서 바로 금리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전날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강해서 금리가 튄 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아까 이제 GDP 대비 0.2%의 정부의 중앙정부의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갖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착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재정을 축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경착륙 시나리오가 거의 물 건너가고 연착륙으로 지금 거의 굳어지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걱정이지 내려가는 게 걱정은 아닌 상태에서 사실 뭐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경기가 조금 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조금 튀었고 어제 뭐 미국 채권 시장에서 좀 금리가 어쨌든 많이 튀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가 많이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또 이제 경기라는 부분에서 다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연착륙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뭐 피치의 뭐 신용등급 어떤 이벤트에서 강등 이벤트에서 어제는 미국장에서 조금 장기 국채 금리 고공 행진 가능성 그런 우려를 약간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이 시기에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도 미국에서는 있고 뭐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은 이유가 그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가 건전성에 문제가 있고 적자가 늘 거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진짠가? 어느 정도로 지금 안 좋은데 왜 이 시기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피치가 보는 것은 네. 뭐 펀더멘탈은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미국 연방정부의 건전성 전망인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 의회 예산기국이라고 CBO 이제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의 기관이 재정 적자가 이제 계속 좀 이렇게 흘러내릴 거다. 마이너스 폭이. 그러니까 지금 회계연도가 5.8% 마이너스 정도인데 지금 좀 쭉 가면 뭐 2043년 정도에는 뭐 한 8%가 넘을 거다.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 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국채 발행이 늘면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부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의 GDP 비율이 있고요. 이게 뭐 1943년 2차 세계대전부터 이렇게 쭉 이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재정 적자도 이제 굉장히 큰 추세에 조금 변하죠. 하루 이틀 변한 건 아닌데 쭉 추세상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뭐 네. 부채도 이렇게 쭉 되고 그러니까 좀 막말로 미국이 정말 뭐 전 세계에 다 경찰 노릇을 하고 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펑펑 쓰면서 패권 국가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재정이 안 좋아지고 부채가 느는 것은 뭐 대영 제국이든 뭐 아주 고대 시대의 로마 제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폐가 다일루션 되고 그 평가절하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제국이 몰락하는 이제 그런 과정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미국 경제를 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고요.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것만 지금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부채 비율도 2023년 회계연도에는 115%에서 마찬가지로 2043년 요 정도 가면 거의 144% 그러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 GDP 국가 부채 비율이 260%가 넘거든요. 네. 그런 것 비하면 특히 기축통화국이니까 100% 정도를 간다고 뭐 미국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어제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이 얘기했듯이 미국이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다 감싸주고 있고 군사력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캐나다 신용등급이 미국보다 높은 게 말이 되냐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실은 뭐 지금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지불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신용 능력, 지불 능력. 그 지불 능력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사실 2011년 8월에는 좀 우량 채권 펀드에 대해서 아예 명시했어요. 투자 폴리시에서
트리플 A 외에는 편입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2011년 8월 사건 이후에 S&P의 신용등급 하강 이후에 미국 국채 등급이라고 바꾼 그러한 문자적으로 바꾼 그런 펀드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미국 채권을 갖고 있으라는 거지 트리플 A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고 미국 국채를 팔 그러한 우량 채권 펀드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젤3에서는 트리플 A나 더블 A 플러스나 같은 평가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채권 시장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미미합니다. 그 차이는 미미하고요. 아무튼 뭐 미국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쪽으로 서서 이제 시선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지금 시장의 어쨌든 중요한 하반기에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이 좀 불편함을 그렇죠. 표출할 수 있죠. 네. 포인트는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이게 유지가 되느냐 네. 뭐 이런 부분일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네. 뒷받침하는 경기 과열이 혹은 뭐 경기가 조금 연준 의도대로 조금 쿨다운 되지 않는 네. 그런 추세가 맞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죠. 경기에 대해서 침체 우려가 몇 달간 싹 사라진 좀 분위기였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뭐 다시금 침체에 대한 얘기가 아주 크게 불거지는 분위기는 한 이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연착륙 가능성, 경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지금 자료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오른쪽 차트는 뭐 내일 나올 이제 미국 민간 신용이죠. 네. 민간 고용이죠. 네. 신용과 고용이 계속 헷갈리네요. 요즘. 고용. 신용 등급 강등을 네.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추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네. 2022년 초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추세고요. 왼쪽 차트는 이제 미국 GDP인데 사실은 뭐 이게 0%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로 약간 밑으로 살짝 찍느냐 마느냐 뭐 이런 정도를 예측한 거지 큰 대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거든요. 근데 살짝 밑으로 갔다 오냐 안 갔다 오냐 뭐 이런 정도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체적인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컨센서스는 지금 올해 한 2%까지 올라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연초에만 해도 거의 1% 초반을 전망해도 굉장히 높게 전망하는 그런 축에 속했는데 지금은 뭐 한 2% 가까이 올해 성장률이 찍힐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박사님 그 연착륙 전망 얘기하고 있는데 네. 침체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은 거를 과거에 좀 종합해 보기로는 기억에 후회하는 거다. 미리 알 수는 없고 그때가 침체였구나 이렇게 후회 평가를 하는 거고 그 기준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네. 뭐 이런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연착륙과 경착륙의 기준도 있습니까? 뭐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착륙이라고 봐야 되죠. 침체이면서 경착륙. 네, 리세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디프레션은 아니고요. 완전히 경기가 완전히 그 무너지는 디프레션 이런 거는 이제 좀 뭐 성장률로 따지면 뭐 마이너스 1% 가까이 뭐 찍는다든지 그게 좀 한두 분기 더 지속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완전히 침체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라는 이제 약간 그 과잉 통화 공급에 대한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 진정돼야만
이 물가가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연착륙의 사전적인 정의는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마켓과 연관해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혹은 뭐 미국 지금 성장률이 플러스 1.5냐 올해 성장률이 2%냐 라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중요한 이슈가 아니냐면 사실은 시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다 반영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 내년 성장률은 컨센서스가 올해보다는 다 낮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이렇게 지난 13개월간 금리를 쭉 올리면서 그 시차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발생하는구나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뭐 3분기나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경기가 조금 크게 조금 다운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틀린 것 같고 그 시점이 내년 중반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큰 경기 침체는 없더라도 내년 전체가 통으로 조금 부진한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그동안 올려왔던 효과가 본격적으로 투영되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이다라는 쪽에 지금 생각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도 결국에는 기업이익을 뭐 경기라든지 기업이익이라든지 이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게 원래 전망대로 이제 돌아간다면 또 시장은 다시 또 랠리를 이어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분기 성장률만 해도 올해 2분기가 마이너스 7% YOY로 마이너스 6에서 한 7%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만 해도 거의 이제 플러스권에 이제 근접하는 그러한 지금 컨센서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완전히 플러스거든요. 전년 동분기 대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한 10%에서 12% 증가로 지금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망이 기본 베이스로 돼서 지금 S&P 500 PER이 20배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반영이 돼서 평균은 한 17배인데 이미 19, 20배 이렇게 가 그리고 있는 경기 거죠. 침체로 가면 S&P 500 PER은 통상 한 15배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뒤늦게 뭐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잘못했느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틀린 요인이니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결국에는 경기가 가지고 오는 기업 실적의 컨센서스가 과연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쭉쭉 올라오면서 그 센티먼트 전년 대비 증가율의 센티먼트라는 것이 내년도에는 플러스 10%대에서 놀 거냐 그렇게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이 내년도에 조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매크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는 올해보다는 안 좋다.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에 기업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와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도 경기를 보는 컨센서스하고는 매크로 단의 컨센서스와 버텀업 단의 컨센서스는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결국에는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지겠죠.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나왔지만 이제 3분기 또 실적이 나오고 또 4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고 내년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내년도 10% 증가는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환상이었어 하면 주가는 이미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서서히 하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그래 우리가 괜히 걱정했어.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죄송합니다. 네, 또 내년도 경기도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봤네요. 이렇게 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10% 이익 증가를 예상했던 것에 매크로 분석도 올라간다면 역시 이제 시장은 강세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진실 게임이 지금 2분기에 진행되고 있는데 2분기는 일단 승. 누가요? 버텀업 어프로치가 승. 그리고 이제 3분기로 이제 또 숙제가 넘어간 거죠.
이코노미스트이신데 이코노미스트들의 대략적인 지금 의견과 그러면 같이 하십니까?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이코노미스트들 중에 잘 맞추신 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시겠죠. 아마 바로 전화 오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그 높아진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뭐 S&P 기준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19배, 20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도 신용등급 뭐 이슈가 터져서 시장이 하루 이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차익 시전을 어차피 하고 싶은 시기였는데 네. 약간 불안불안한 시기였는데 맞습니다. 뭔가 빌미가 된 거 아닌가 뭐 요 정도 시각도 네.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주식 투자 격언에 주식가가 비싸져 있는 것만큼 악재는 없다. 주가가 반대로 싸져 있는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특히 상반기에 조금 약간 종목 중심으로 집중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피로도가 쌓여 있는 거죠. 빅스 지수도 지금 15 정도라는 것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랐다는 거고 1% 이상 하락한 날이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강세장은 조금 시장의 피로도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시장의 탐욕 지수를 높인 상태에서 모두가 다 낙관하고 그다음에 약간 도치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수급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상태. 특히 역발상 투자나 뭐 투자 심리를 강조하는 월가의 그루들은 이런 장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낙관론으로 돌아섰을 때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러한 살짝 약간 생뚱맞은 혹은 뭐 크게 의미도 없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뉴스들이 나올 텐데 이런 뉴스의 시장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왜냐? 비싸져 있으니까. 가뜩이나 팔고 싶었던 마음과 그런 뉴스가 좀 맞물린다면 네.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경기도 네.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분석가들이 틀리는 이유는 그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결국엔 작은 균열이 큰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는 거거든요.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뚜기 한쪽이 금이 갔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면 사람 손이 두 개인데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죠. 지난 3월에 SBB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이어지면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대출 축소, 부도율 상승, 그다음에 혼란으로 빠진다라는 것을 이제 학습 효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작은 균열이 큰 균열로 이어지고 그게 경기 침체로 결국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3.6%지만 0.1%씩 올라가는 법은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수직으로 상승하거든요. 네. 모든 기업들이 2020년 2, 3월에도 한 달에 뭐 200만 명, 300만 명씩 그 고용을 줄였잖아요. 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너무 스테디한 경제 지표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는 항상 돌발적으로 작은 균열이 큰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매크로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유기체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항상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물가에 대한 부분도 한동안 좀 잊고 있었지만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유가가 좀 튀고 있고 뭐 감산 이슈도 있고 유가가 좀 그런 게 중국에서 뭐 수요가 좀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80불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음모론으로는 이제 오펙하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동맹해서 지금 미국을 이제 공격을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 뭐 90불, 100불 쏘아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좀 정말 짜임새 있는 감산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한다면 유가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조금 경착륙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하고 그냥 굉장히 좀 뜨거운 고용 시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영부영 뭐 한 90달러 이렇게 중반까지 만약에 간다면 하반기 물가 시나리오는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상품 물가가 지금 안정돼서 나머지 이제 서비스 물가만 떨어지면 되는데 이 시나리오 그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거고 또 하반기에는 사실 유가가 지금 작년 하반기만 해도 적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물가가 좀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상반기에는 어쨌든 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전년 동월 대비로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전월비 좀 물가가 더 많이 떨어져줘야만 물가가 이제 하반기에 좀 잡히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가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유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가가 조금 다시 또 좀 연준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